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우리 최은희 님이 항상 보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말은 그 사람의 인품, 품격,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요 구절은 못 봤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30년 되신 분도 못 쫓아간다고 하시니까 위로가 되네요. 사실 제가 최근에 한 고민이 금융상품 종류를 따라가는 것도 버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피지기 백전불패를 삶의 기조로 삼고 금융지피를 위해서 부동산, 경매, 주식, ETF 순으로 공부하며 알아가고 있고 이제 겨우 ETF가 뭔지 파악했는데 손도 못 대는 미국장 코인이 막 날아가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겠다 했거든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네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열심히 계속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마크 트웨인의 얘기,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 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사실 모르는 거 내가 잘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난 모르는 거는 투자 안 해. 네, 그러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다가 그렇구나 확신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 실제로 투자에서는 크게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문을 읽는 거고요. 신문을 읽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가네, 요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그게 컨센서스가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전무가 7월달까지 좋고 시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8, 9, 10월은 또 쉬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랠리가 안돼. 이게 컨센서스가 되면 다들 미리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7월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마 빠질 겁니다. 그 전에 빠지고 오히려 8, 9, 10 덜 빠지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지식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다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측이 틀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피, 지기, 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다들 지피에 너무 신경 쓰다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원칙,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 두 가지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안 하거나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뭔가 알아가려고 하고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게 또 확실하게 아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생각도 늘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매일경제 신문인데요. 매일경제에서 계시다가 매경 이코노미로
옮기신 김성걸 국장님 칼럼이 한 번씩 보면 참 좋은 칼럼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최근에 의사분들하고 정부랑 이 정원, 대학 정원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좀 큰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도 저는 갈등이 일어나나 그런 부분도 제가 한 번씩 보긴 보는데 요 부분이 약간 경제적으로 우리가 주식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칼럼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목은 외국 의사 수입이라는 부분이고요. 외국 의사의 수입. 이게 인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포트. 외국 의사를 수입해오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의료 공백이 심각해졌다. 응급실에서는 남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TV에서 의사협회 비대위 인사가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다. 주수호 위원장, 전 의협 회장님이셨다고 하네요. 자, 이분이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반대하면서 수입을 하자는 논리는 뭘까?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다. 브레너 브라가 등 연구자 3인은 미국 이민 정책과 외국 의사에 대한 공급, 콘레드 30 면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나 보네요. MBER Working Paper 32005라는 논문에서 미국의 의사 수입 이슈를 다뤘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데, 외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장애물이 많다. USMLE 의사 면허 시험을 3차까지 통과하고 J1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다시 수련해야 하네요.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해서 2년이 지나야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레드 30은 외국 의대 졸업자들의 본국 귀환을 면제하고 레지던트 직후에 미국 진료를 허용하는 등 정착을 오히려 촉진한다고 하네요. 연구자들은 이로 인해서 200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추가로 4,000명의 이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미국에 유입됐다고 추정을 한답니다. 조사 결과 외국 의대 졸업자 IMGS라고 표현하네요. 그냥 외국 의대 졸업자라고 계속 읽겠습니다. 주로 1차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사 부족 지역에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유입이 미국 의사 고용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요? 한마디로 외국 의사는 미국 의사와 경쟁하는 대체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보완제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대체제와 보완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 의사를 수입을 하는 게 미국에 있는 의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 미국 의사들의 어떤 가치를 다운시키는 그런 대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제로 작용을 했다는 거네요. 현재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해도 소아과 등 깊이 전공과 농어촌 불모지에는 의사가 안 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소아과가 깊이 전공 과목인가 보네요. 의사를 늘려 이런 곳에 보내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나라 출신의 외국 의사가 들어온다면 필수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의료기관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3D 업종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듯이 기피하는 전공 과목이나 기피하는 농어촌 불모지에 서 일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데려오면 된다. 이런 개념이다. 그죠? 자, 실제 국내에서도 필수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책임감 있는 의사들은 예전부터 외국 의사 고용을 제한을 해왔다고 하네요. 밀턴 프리드만은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 1962년에 출간됐었네요.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의사 면허를 사례로 들어서 제한된 라이센스가 수수료를 높이고 제한된 라이센스가 수수료를 높이고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했다. 지금 한국 의료 시장은 그 이론대로 한 단계 더 극단적으로 진화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기피 시장과 누구나 가려는 선호 시장으로 갈라져 버렸다. 의협 주장대로라면 기피 시장은 한국 의사를 늘리더라도 공급 부족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외국 의사 유치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이 동시 통역까지 지원하는 첨단 기술의 시대다. 외국 의사 채용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다. 물론 언어, 문화, 제도상의 이질감이 클 것이다.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미국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전체 23% 수준이다. 야, 4분의 1이네, 그죠? 오, 그래요. 외국 의사 수입을 논하고자 하는 건 현재 의정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 의사들이 들어와서 기피 전공이나 의료 부족 지역을 보완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매년 2,000명의 증원도 조정이 필요한 논거가 된다. 예를 들어서 외국 의사 200명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증원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증원 수치를 줄이는 식으로 말이다. 외국 의사가 실제로 또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죠? 실제로 200명 들어오면 그 해나 뭐 앞으로 그 들어온 걸 감안해서 2,000명이 아니라 1,800명 하고 외국 의사가 500명 들어오면 증원을 그러면 1,500으로 바꾸겠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의사분들도 아마 좀 찬성을 할 것 같은데요. 외국 의사가 2,000명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 외국 의사들한테 그분들이 기존에 요런 기피 쪽이 아니라 많이 쏠리는 이런 쪽에로 환자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저명한 의사분들 아니면 뭐 동네에서도 그래도 검증이 된 의사분들을 찾아가지 이쪽은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네, 굉장히 괜찮은 제안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면 의사와 정부가 일단 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외국 의사 수입이든 증원 숫자 조정이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나. 정부는 손을 내밀고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네. 우리나라는 아예 외국 의사가 그게 안 되나요? 근데 좋은 제안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저는 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의사분들이나 뭐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지성인들 그룹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겠죠 아마. 자, 두 번째 기사는 15분 충전에 서울 부산 왕복 전고체 배터리로 초격차 질주. 네, 오늘은 거의 배터리에 대한 관련 기사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도
리튬 선물 가격이 8만 위안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0만, 11만 위안까지 반등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2차 전지 쪽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5분 충전에 서울, 부산 왕복할 정도? 왕복이네요. 서울, 부산 왕복이면 거의 850km, 거의 900km 가까이 되는 건데. 자, 1회 충전에 1000km까지 달리는 꿈의 배터리는 실험실 수준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는 양산 단계에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7월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현대자동차 그룹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대차 그룹 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현대차는 이곳에 2030년까지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룹 내에도 2차 전지 연구소를 두고 있는 현대차가 왜 외부 연구센터에 투자를 단행했을까? 그 이유는 현재 배터리 전쟁에서 한 발 떨어져 꿈의 배터리에 다가가는 초격차 기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동센터를 이끄는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의 목표도 한 번 충전에 1만 킬로미터, 네? 1000km도 아니고 1만 킬로미터요. 한 번 충전에 1만 킬로, 10년간은 배터리에 맞춰져 있다. 최근 방문한 연구소에서는 연구원들이 화합물 합성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최 교수는 실제 합성하기 전에 설계 단계를 진행한다면서, 예전에는 실제 합성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쳤다며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모의 실험을 해본 뒤에 실제 합성에 들어가는 게 일반화됐다고 말을 했네요. 야, 여기도 AI가 벌써 활용이 되고 있다, 그죠? 최 교수는 휘어지는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고 사용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고용량 전극 소재와 포스트 리튬 2차 전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배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 석학이라고 합니다. 노벨 화학상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한국인 연구자로 꼽힌다. 대단한 분이시군요. 휘어지는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고 사용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고용량 전극 소재와 포스트 리튬 2차 전지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군요. 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지만 잦은 발화 사고와 긴 충전 시간, 수명 등 단점이 명확해서 내연기관 시대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네. 여기 표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인화성 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고 전해액의 누수 위험이 없습니다. 전고체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또 가능합니다. 모양도. 근데 단점은 전도성이 낮아 효율이 떨어진다. 네. 거기다가 하나 더 있죠. 아주 비싸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는 상온에서 효율이 높고 출력 전압도 높은데 고온에 취약해서 폭발 위험이 있는 게 단점입니다. 자,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매개체인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것인데, 이때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을 대신하는 역할까지도 하네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구조적으로 단단해져서 화재가 날 일이 없고 포장이나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폭발과 화재 발생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체 전해질을 쓰면 현재까지 알려진 음극재 중 용량이 가장 크지만 불안정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리튬 금속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다네요.
최 교수는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다면 주행거리를 900에서 1000km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져서 가솔린 기반인 내연기관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고요. 기름값이 쌀 때 비쌀 때마다 좀 가격은 달라지지만 요즘은 풀탱크 다 채우면 한 600km 뭐 요 정도 전후로 570km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전고체 배터리에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전해질 재료의 성능이 아직까지 불충분하고 고체라서 사용할수록 내부 전기 저항이 높아져서 수명이 짧아진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최 교수는 실험실 단계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상태라면서 단지 양산 단계는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성 있는 공정과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기술은 그 정도 굉장한 수준으로 개발은 되어 있다 그죠? 현대차 서울대 공동연구센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적 스타트업 SES와 협업 중이다. 최 교수는 전고체 전지와 리튬황 전지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기 위한 소재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LG엔솔과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면서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를 이끄는 우리나라는 차세대 배터리 대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기술과 제조에 관한 노하우가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부터 셀 메이크까지 공급망이 갖춰져 있어서 미래 배터리 경쟁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 요게 우리나라 K 배터리의 핵심 그 장점이다 그죠? 네. 경쟁력, 핵심 경쟁력. 네. 자,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 중국이 우리 배터리 업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최 교수는 배터리 기술도 중요하지만 원재료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경쟁 대상이기도 하지만 협력 모델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배터리 연구 커뮤니티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내부 경쟁도 치열하다고 평가를 했네요. 결국 배터리 산업도 이공계 인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인재가 계속 유입돼야 한다고 언급을 하셨네요. 네, 계속 좀 더 후속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이 1년 새에 54%에서 48.7%로 거의 4.3%포인트 점유율이 낮아졌다 그죠? 저가 전략을 내세운 중국 배터리 업체가 미국 유럽 시장에서 K 배터리를 맹추격 중인데 한국과 중국 배터리 업체 간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인 LG엔솔과 SK온, SDI 점유율은 48.7%로 집계됐다. 자, LG엔솔은 점유율 27.8%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4분의 1 이상이 LG엔솔입니다. 자, 2위가 중국 CATL로 27.5%를 차지했다. 잠깐만요. LG엔솔이 1등인가요? CATL의 점유율이 오늘 아침에 최슬림 모닝브리프에서 우리 왕정 차장의 자료가 그게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 거기서 37%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면서 CATL이 2030년 되면
시장 점유율 30%로 될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위에 나오네요. 방금 읽었던 부분인데 거의 이 머리가 건붕어 수준으로 바뀌었네요. 방금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라고 읽어놓고 까먹었습니다. 네, 중국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중국을 포함하면 CATL이 독보적인 1등입니다. 자, 그리고 LG엔솔과 CATL 간 지금 점유율 차이가 0.3%밖에 안 되고요. 1년 전에는 7.1%포인트였지만 격차가 계속 좁혀졌고 이게 곧 역전되겠다. 그죠? 3위는 파나소닉으로 근데 아침에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LG엔솔은 계속 지금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 게 문을 열 거고 그런데 중국 배터리 업체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견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격차가 계속 이제 역전되면서 또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3위는 파나소닉으로 점유율 14%입니다. 딱 LG엔솔의 딱 절반이다고 보면 되네요. 4위는 SK온이고요. SK온이 10.7, 5위가 SDI 10.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 점유율이 줄어든 만큼 중국 업체 점유율은 올라갔는데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을 넘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중국 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CATL 제품은 현재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포함해서 BMW, 볼보 차량 등에도 탑재된다고 합니다. 실제 중국 외 지역에서 CATL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대비 72.5% 성장한 87.8%로 집계가 됐고요. BYD는 전년보다 394.8% 신장한 6.8GWh의 사용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량은 5.2로 163.3% 증가를 했네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전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차 성장세는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배터리 시장은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시장 자체는 여전히 40%에 가까운 증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총 사용량은 705.5GWh시네요. 전년 대비해서 38.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SNL 리서치에 따르면 2차 전지 업황 악화 경향이 올해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탄소 중립 기조와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전기차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은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줄 요 부분 때문에 주요국의 탄소 중립 기조와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갔던 90년이었죠. 그리고 미국 어학연수 갔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있다 보면 그 1층에 여러 카페 길거리에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 테이블 놔놓고 막 식사나 커피 마시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매연이나 이런 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깥에서 뭘 먹는다는 게 그게 상상이 안 될 정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 저렇게 다들 먹고 있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보면 날씨 좋거나 이 봄, 여름, 가을에는 이 바깥에다가도 파라솔이나 이런 거 테이블 놔놓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공기가 좋아서 그런데 저도 이런 탄소 중립하고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경쟁 구도는 첫 기사에서 봤듯이 이제는 전고체인가?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요. 이번에 2차 전지 K 배터리가 이번에만 올른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2009년, 10년, 11년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아시겠지만 그때는 LNF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을 때죠. 한 바닥 대비해서 한 38배 그렇게 크게 올랐었는데 그때는 핸드폰, 아이폰 열풍 때문에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누가 잘하느냐,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날아갔었고 그러고 나서 LNF 주가가 다시 한 85% 빠집니다.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왜 많이 빠졌냐? 핸드폰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을 안 했느냐? 성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폴더로 양쪽에 배터리가 양쪽으로 오히려 들어가고 배터리 전화기 사이즈도 핸드폰 사이즈도 계속 커졌잖아요. 노트가 2011년 10월 달에 출시가 되고 아이폰도 그러면 한 손에 쥐기 힘들 걸 큰 거 안 돼 하다가 나중에 아이폰도 사이즈 커졌잖아요. 커지고 디스플레이 좋아지고 하면서 배터리 용량은 계속 커졌습니다. 커졌는데도 왜 주가가 80% 이상 박살이 났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 배터리도 그렇고 갤럭시 노트 7인가 그 배터리 화재 사고 났을 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LG화학에서 납품한 배터리냐 SDI에서 납품한 배터리냐 아니면 중국 업체가 납품한 배터리냐 초반에 그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내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국 업체도 만드는구나. 그리고 웬만한 보조 배터리는 전부 다 샤오미 제품을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이 만들고 그는 경쟁 구도에서 이게 커머디티화 되면서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주가가 박살났다가 그 이후로 이번에 처음에는 ESS가 먼저 있었죠. 2010년, 2011년이었나요? 2011년 3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 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일본이 원전 폐쇄하고 그러면서 ESS 가정용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만들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그 부분에 하면서 ESS에 대한 수요가 나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ESS도 자꾸만 화재가 나는 거예요. 화재가 왜 나나 했더니 너무 풀차지 하면 안 되고 한 90% 등등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잡아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9년부터 테슬라가 내연기관을 바꾸는 그런 또 대장주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2차 전지 랠리가 다시 있었고 거기에는 이번에는 중대형 배터리죠. 중대형 배터리에서는 누가 잘하느냐. 파나소닉 그 다음에 양극재도 옛날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던 양극재라 그리고 순간 출력이 좋은 NCM이나 NCA 계열이 에코프로가 잘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중대형 전지에 많이 활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랠리가 왔고요. 자, 그런 배터리 역사를 통해서 업앤다운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계속 경쟁 구도입니다. 경쟁 구도. 얼마나 중국은 우리는 달아나고 중국은 계속 쫓아오고 거기에 우리는 또 좀 전에 서울대와의 그런 산학협동을 통해서 또 더 차세대 기술 개발하면서 뛰어가고 그런 경쟁 구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고재원 기자님이네요. 자, 세 번째 기사인데요. 국내 배터리 연구 인력 다 합쳐도 중국 CATL 10분의 1 수준? 그래요? 자, 한국은 배터리 셀 공정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적인 리드를 유지할 뿐 대부분 기술 영역에서 중국 2차 전지 기업에 역전당했습니다. 강기석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이네요. 네.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한국이 보유한 2차 전지 분야 기술 수준을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매년 중국 2차 전지 기업의 기술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미 상당수 기술 영역에서 한국을 제쳤다는 것이고, 강 교수는 리튬 2차 전지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전극 재료 설계 개발의 기본 물리법칙과 상수만으로 원자나 전자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제1원리 계산을 적용해서 고출력, 고용량, 전극 재료를 개발하는 등 차세대 2차 전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성과를 인정받아서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리뷰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네요. 강 교수는 2차 전지 관련 논문 수나 특허 수, 연구 인력 모두 중국과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 2차 전지 기업 3사 연구 인력이 중국 CATL 연구 인력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어서 기술 격차가 커지는 것과 함께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점유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네요. 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하이엔드, 고급 제품, 하이엔드급은 한국이, 저가는 중국이 리드해 왔고, 중간 가격 시장은 경쟁이 지금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업체들이 선점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중간 가격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 열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2차 전지 영향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이에 따라 한국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속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고요. 차세대 하이니켈 양극재나 고체 전해질 등 고용량 고출력을 갖춘 2차 전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야, 정말 전쟁이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탈원전 대만 결국 전기요금 인상. 대만전력공사 TPC가 심각한 재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대만 당국이 다음 달에 전기요금을 10에서 12% 대폭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가 봅니다. 그죠? 1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대만경제부가 이달 하순 전기요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TPC 대만전력공사는 대만경제부 산하 국영기업이네요. 대만 본섬과 외곽도서, 펑후, 찐먼 등 지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면서 1995년 전력 자유화 이후에는 민간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을 모두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전도 민간 발전소 한 몇 개 좀 되죠. 거기서 생산하는 전력을 구매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2, 3년간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지만 당국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전기요금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고 이에 누적 적자가 지금 5,460억여 대만 달러, 약 23조 원으로 늘어난 상태라고 하네요. 이는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부가 2016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데 2016년 5월 취임 당시에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그래요? 25년이면 이제 내년이네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대만에서 한때 20%에 달한 원자력 발전 비중은 현재 8%까지 급락해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천젠런 행정원장은 지난달 입법원에서 원전 재가동을 통한 전력 부족 문제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서 안전검사 등으로 최소 2에서 4년 후에야 가동이 가능하다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없다고 당국의 전력 위기 상황을 전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정부 보조금 지원 금액 규모에 따라서 인상폭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부 보조금 액수가 1,500억 대만 달러, 약 6조 2천억 또는 1,000억 대만 달러, 약 4조 1,000억 원일 경우에 가정용 산업용의 전기요금 인상폭은 각각 10에서 12% 또는 13에서 15%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 당국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인상폭을 매달 한 1,400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1,356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처럼 특고압 전력 사용자의 전기요금은 20% 이상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알려졌네요. 이 같은 영향으로 이날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TSMC 주식은 개장 전 거래에서 전일 대비 1.52% 하락한 144.14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TPC의 전력 판매 원가는 1kW시당 4.17대만 달러, 약 173원에 달하지만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한 14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판매 원가가 173원인데 전기요금은 140원에 불과하다네요. 근데 TSMC가 요 뉴스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지금 반도체 주식이 이틀 동안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엔화 미국채값 상승에 배팅. 두 토끼 잡는 ETF의 뭉칫돈. 네. 오늘은 무조건 50분 안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잘 온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엔화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ETF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행이 이르면 이달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엔화 노출, 익스포저가 이 엔화에 대해서 해지를 안 하고 아예 엔화 가치에 노출이 되어 있는 ETF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엔화가 반등하면 엔화에서 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미국채 30년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엔화가 노출이 되어 있죠?
여기에 282억 원어치 순매수가 일어났는데 이 ETF는 미국채 30년물 투자에 따른 자본 차익과 엔화 가치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반대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엔화 가치 상승과 미국 채권 가격 상승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BOJ가 3월에서 4월 마이너스 금리 탈피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엔화로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ETF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트 세트도 161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네요. 이 상품도 엔화 노출 상품이면서 최근 일본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주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와 코덱스 일본 토픽스 100 등 엔화 노출 상품에도 각각 71억 원, 24억 원어치 순매수가 몰렸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일본 반도체 기업 주가가 단기 상승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심의 일본 반도체 테마 ETF가 유망하다면서 BOJ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된다고 말을 했고요. 엔화 노출 신상품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투운용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H를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 국채 가치 상승과 일본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미국채에도 투자하고 일본 엔화에다가도 투자를 양쪽으로 투자를 하나 봅니다. 양쪽으로. 그러면 양쪽으로 네. 뭐 양쪽으로 양방 미국채 30년은 어쨌든 떨어질 거니까 그죠?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나 지금 30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년은 금리가 인하되고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약간 반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30년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할 거고 또 워낙 듀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만기가 길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에 대한 수익이 크긴 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ETF가 많이 지금 출시되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이 IRP라든지 그죠? 퇴직연금 계좌나 ISA에 활용할 수 있는 ETF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